10세기 초 한반도는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황금빛 영화는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고 곳곳에서 칼과 창을 든 군웅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남 쪽에선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백제의 부활을 외쳤고 북쪽에선 궁예가 철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 한강 유역의 송악에는 왕건이라는 한 호족이 있었습니다. 왕건의 집안은 대대로 예성강 일대에서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아온 상인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왕룡은 송악 지역을 다스리는 유력한 호족이었는데 896년 궁예가 이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자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싸우지 않고 항복한 것이죠. 궁예는 왕룡의 아들 왕건을 철원군 태수로 임명했고 이때부터 왕건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인 집안 출신답게 왕건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었죠. 궁예의 해군 장군이 된 그는 서해를 누비며 하나둘씩 해양 세력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갔습니다. 903년 견훤이 장악하고 있던 나주 지역을 수군으로 기습해 금성 일대의 10여 군현을 빼앗았을 때 사람들은 왕건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궁예는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관심법을 쓴다고 주장했죠. 내 마음속에 역모가 있다며 신하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궁예의 폭정이 심해질수록 왕건에 대한 기대는 커졌습니다. 918년 6월 마침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유, 배연경, 신순겸, 폭지겸 같은 장수들이 왕건을 찾아왔습니다. 장군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왕건은 고개를 저었지만 부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건을 억지로 추대했고 궁예는 도망치다 백성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왕건은 왕이 되었습니다. 국호는 고려,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는 뜻이었죠. 연호는 천수라 정했고 도읍은 자신의 고향 송악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였으니 반발이 만만치 않았죠. 궁예를 따르던 세력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태봉 시절 확보했던 청주와 운주의 호족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견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백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신라는 누가 이길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달랐습니다. 칼보다는 말을, 전쟁보다는 협상을 택했죠. 놀랍게도 그는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를 회유하는 데 성공합니다. 견훤의 근거지 바로 옆에 있던 상주 지방을 얻어낸 것이죠. 왕건이 처음 보여준 외교력의 승리였습니다. 920년 견훤이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신라의 수도 경주를 노리자 신라 경명왕은 급히 고려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왕건은 즉시 군대를 보냈고 이로써 고려와 신라는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견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925년 왕건과 견훤은 조물성에서 만났습니다. 휴전협정을 맺고 서로 인질까지 교환했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볼모로 와있던 후백제의 왕자 진호가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견훤은 격분했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927년 견훤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격적으로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침공했죠. 고려와 친하게 지내던 경혜왕을 자살로 몰아넣고 자신이 원하는 김부를 경순왕으로 앉혔습니다. 왕건이 급히 군대를 이끌고 달려갔지만 공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견훤군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그날 왕건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신순겸과 김락 같은 충신들이 왕건의 옷을 입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바쳤기에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죠. 이 패배로 왕건은 휘하 장군들을 여럿 잃었고 고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견훤은 승승장구하며 강주까지 차지했고 고려와 신라를 잇는 중요한 길목인 중령의 오어곡성마저 손에 넣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의 패배를 점쳤죠. 하지만 왕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특기를 발휘합니다. 바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었죠. 930년 왕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상주 일대의 토착 호족들이 왕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선평, 권행, 장유로 불리는 이른바 삼태사가 그들이었죠. 이들의 도움으로 왕건은 고창에서 후백 제군과 다시 맞붙었습니다. 고창 전투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왕건이 이겼죠. 후백 제군 8,000명을 사로잡고 1,000필의 말을 노획하는 대승이었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당한 치욕을 갚아낸 것이었죠. 이 전투를 계기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남 지역의 호족들이 하나둘씩 고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후백제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견훤에겐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장남 신검, 둘째 양검, 셋째 용검, 그리고 막내 금강이었죠. 견훤은 넷째 금강을 가장 아꼈고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형들을 제쳐두고 막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935년 3월 급기야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장남 신검이 둘째, 셋째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금강을 죽여버렸습니다. 신검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견훤은 갇힌 몸이 되었죠. 하지만 견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월 그는 금산사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생의 적이었던 왕건에게 투항한 겁니다. 나를 도와 역적 신검을 징벌해달라. 왕건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그는 견훤을 극진히 대접하며 상부라 부르며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한편 신라의 경순왕도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힘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935년 11월 스스로 고려의 나라를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천년사직 신라가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정중히 대우했고 경주를 시급으로 주며 그곳에 사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백제뿐이었습니다. 936년 9월 왕건은 견훤과 함께 후백제 정벌에 나섭니다. 아버지가 적군의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신검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1~2천 전투에서 고려군은 신검의 군대를 완파했고 신검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맙니다. 후삼국 통일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왕건은 신검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함께 일으켰던 양검과 용검은 유배를 보낸 뒤 죽였죠. 견훤은 아들들이 패망하는 것을 지켜본 후 얼마 안가 황산의 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영웅의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통일을 이룬 왕건은 936년 12월부터 논산에 개태사라는 큰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을 기념하고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였죠. 이 절은 4년 뒤인 940년에 완성되었는데 낙성법회에서 왕건이 직접 부처에게 바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힘과 신령의 위엄 덕분에 마침내 사만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이 진정으로 이룬 것은 단순한 영토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이 신라 중심의 왕경 귀족 중심의 통일이었다면 고려의 통일은 달랐습니다. 신라 백성도 후백제 백성도 고구려 유민도 심지어 멀리서 찾아온 발해 유민들까지 모두 포용한 진정한 의미의 민족 통일이었던 겁니다. 왕건 자신이 지방 호족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통일 직후 왕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신라 말의 혼란 속에서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세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죠. 왕건의 왕비가 무려 29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 호족들과 가족이 되어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는 정치적 전략이었던 겁니다. 사성 정책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유력한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하사해서 왕실의 일가가 되게 한 거죠. 이렇게 수많은 호족들이 왕씨 패밀리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인 제도를 만들어서 호족의 아들들을 수도 개경에 머물게 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볼모였지만 교육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926년 왕건에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발해 유민들이었죠. 거란에게 나라를 빼앗긴 발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게 고려로 몰려온 겁니다. 왕건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발해의 왕족 대강현도 고려로 기부했고 왕건은 그에게 왕시성을 내리며 종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왕건이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신라, 백제, 고구려의 백성들이 모두 한 가족이 되는 나라. 그는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일부 지역을 회복하며 그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통일은 이루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죠. 자신이 회유하고 포용했던 수많은 호족들이 언젠가는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25명이나 되다 보니 자신이 죽고 나면 왕위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943년 죽음이 가까워온 것을 느낀 왕건은 태자를 불러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훈요 10조였죠. 10가지 교훈이 담긴 이 유언장에는 왕건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를 숭상하되 지나치지 마라. 풍수지리를 맹신하지 마라. 서경을 중시하라. 차령 이남 공주강 박 사람들은 등용하지 마라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특히 마지막 조항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후백제 지역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왕건 나름대로는 나라의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그해 5월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8세였습니다. 그는 918년 고려를 건국한 이래 25년간 왕위에 있었고 그중 18년을 후삼국 통일을 위해 써왔습니다. 하지만 왕건의 유언대로 그가 남긴 것은 통일된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호족 세력과 25명의 아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라는 폭탄이었습니다. 과연 고려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29명, 아들이 25명이나 되었으니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왕건은 장남부를 해종으로 앉혔지만 문제는 해종의 외가가 약했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왕자들의 외가는 막강한 호족 세력이었습니다. 해종의 즉위와 함께 개경은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왕건의 사촌 동생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규가 자신의 사위인 왕후 광주원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몄죠. 왕규는 해종의 모후인 장화 왕후의 장례를 빌미로 해종을 죽이려 했습니다. 해종은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누가 자객을 보낼지 몰랐으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나라의 왕이 자기 궁궐 안에서도 편히 잘 수 없다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해종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재위 2년 만인 945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해종이 죽자 바로 아래 동생인 왕효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 제3대 왕 정종이었죠. 혈기왕성했던 정종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해종을 괴롭혔던 왕규와 그의 사위 왕옥을 제거하는 등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종도 호족들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개경의 호족들은 여전히 강력했고 왕권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종은 재위 4년 만인 949년에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왕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광종이었습니다. 949년 4월 왕소가 고려 제4대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광종, 그는 고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논란이 많은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광종은 처음 7년간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중국의 정관 정료를 읽으며 이상적인 군주가 되는 법을 공부했고 의례와 제도를 정비하며 차근차근 준비했죠. 많은 사람들이 광종을 온건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호족들도 방심했고 신하들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광종은 폭풍 전에 고요함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953년 광종에게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학자였죠. 쌍기는 후주에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광종은 그를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956년 광종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노비안검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양인으로 풀어주겠다는 거였죠. 표면적으로는 매우 인도적인 정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족들의 목을 조르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호족들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토지와 노비였습니다. 후삼국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았거나 빚을 못 갚아서 혹은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이 노비들은 호족의 땅을 경작하고 전쟁이 나면 사병이 되어 싸웠습니다.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바로 노비였던 겁니다. 광종이 이 노비들을 풀어준다. 호족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노비안검법이 발표되자 개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족 출신 관료들이 들고 일어났고 심지어 광종의 부인인 대목왕후 황보씨까지 남편에게 간청했습니다. 전하, 이 법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광종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려면 호족들의 힘을 꺾어야 한다. 노비안검법이 시행되자 정말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노비들이 자신들도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진짜 억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잘 대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노비들까지 생겨났으니까요. 호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노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사병도 크게 줄었고 세금으로 낼 곡식도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958년 광종은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5월 광종은 쌍기를 지궁거로 임명하고 과거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제,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겠다는 거였죠. 시, 부, 송, 책론으로 시험을 보고 진사과에 2명, 명경과에 3명, 복업과에 2명을 선발했습니다. 최초로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은 최섬과 진긍이었습니다. 이게 왜 폭탄이었을까요? 고려 건국의 공신들은 대부분 무인들이었습니다. 칼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학문으로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겠다. 호족 공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노비안검법이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면 과거제는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었던 겁니다. 과거를 통해 새로운 관료들이 등장하면 호족 출신 공신들의 입지는 자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959년 쌍기는 자신의 아버지 쌍철까지 고려로 불러들였고 광종은 그를 좌승으로 임명했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쌍씨 부자가 고려의 핵심 권력이 된 것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고려로 귀화했고
광종은 그들 대부분을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종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호족들은 이미 자신과 등을 돌렸으니 새로운 친위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귀화인들이었죠. 이들은 고려의 연고도 없고 뿌리도 없으니 오직 광종에게만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60년 광종은 백관의 공복 제도를 정했습니다. 관직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을 구분한 거죠. 자주색, 비색, 붉은색, 녹색으로 나누어서 누가 어떤 관직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옷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고 관료 제도를 정비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죠. 이쯤 되자 호족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광종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960년 평농서사 권신이라는 인물이 대상 준홍 등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광종은 이를 빌미로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복형 해종의 아들 흥하군군이 죽고 동복형 정종의 아들 경춘원군이 죽고 이복 동생 효은태자가 죽었습니다. 왕족까지 이 정도였으니 호족 출신 관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매일같이 누군가가 역모죄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광종은 자신의 장남인 태자주까지 의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끔찍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태자주는 죽지 않았지만 그 시절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광종대의 권신의 고변 이후 나라 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구신과 숙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왜 광종은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 그리고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 왕권이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신이 완성하겠다는 집념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광종을 피해망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년은 의심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죽였던 겁니다. 963년 광종은 귀법사라는 큰 절을 세우고 그곳에 제2보를 설치했습니다. 각종 법회와 제회를 열며 불교에 깊이 의지했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광종은 또한 국사와 왕사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삼아서 왕실과 불교의 연결고리를 강화한 겁니다. 불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 했던 것이죠. 975년 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6년간의 치세가 끝난 겁니다. 그의 재위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비안 건법과 과거제로 호족의 힘을 꺾고 왕권을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무자비한 숙청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폭군이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종 이후 고려의 호족 세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왕권은 확실히 강해졌다는 것. 그가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광종의 뒤를 이은 건 그의 아들 경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아버지의 폭정에 반대하던 세력들의 반발에 시달렸습니다. 광종 시대에 해방되었던 노비들이 옛 주인을 무시하고 대드는 풍조가 생겼다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죠. 982년 최승로라는 신하가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노비안 건법의 폐단을 지적하며 광종 때 양인이 된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만들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승로는 광종에게 친족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광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거든요. 결국 987년 성종은
노비완천법을 제정했습니다. 방량되었던 노비 중에서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들을 다시 노비로 만드는 법이었죠. 광종의 개혁이 일부 후퇴한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국가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죠. 중앙관제를 완비하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의 행정체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거란이었습니다.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이끄는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란군이었죠. 고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성종은 개경을 버리고 피난을 갈 준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서희였죠. 서희는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가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손령과 서희의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소손령이 말했습니다.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면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거란과는 등지고 송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이게 말이 되는가? 서희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래서 국호도 고려라 한 것이요. 우리가 송나라와 교류하는 것은 사실 당신 내 거란과도 교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을 뿐이요. 왜겠소? 우리와 당신 내 사이에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요? 그리고 서희는 기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 내 거란과 잘 지내겠소. 소손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땅까지 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게다가 서희의 논리도 완벽했죠.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와 송나라가 동맹을 맺는 것보다는 고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훨씬 이익이었으니까요. 결국 서희의 말발에 설득당한 소손령은 군대를 철수시켰고 고려는 압록강 동쪽의 강동 지역을 얻었습니다. 이곳에 6개의 성을 쌓아 강동 육주라 불렀죠. 한 사람의 외교적 담판으로 전쟁을 막고 땅까지 얻은 겁니다. 하지만 거란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10년 거란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핑계도 그럴듯했습니다. 고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현종이 목종을 폐위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거란 성종이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사실은 고려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죠. 현종은 황급히 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거란군은 개경까지 함락시키고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거란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급로가 너무 길었고 고려의 지형은 험했으며 각지에서 고려군의 저항이 계속되었죠. 결국 거란 성종은 현종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와서 입조하라. 하지만 현종은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싸웠다. 더 이상 전쟁은 원치 않지만 항복도 하지 않겠다. 거란군은 겨울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러가는 길에 고려군의 추격이 시작되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거란의 2차 침입이었습니다. 1018년 거란이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세 번째였죠. 이번에는 거란 최고의 명장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소배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고려를 무릎 꿇린다.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에도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강감찬은 당시 이미 71세의 노장이었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맞아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강감찬의 전술은 기발했죠. 적이 도하하는 곳에 미리 가래를 쌓아 물을 막아두었다가 적군이 강을 건너는 순간 물을 터뜨린 겁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거란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고려군은 이 틈을 타서 공격했습니다. 첫 전투부터 거란군에게 타격을 입힌 것이죠. 하지만 소배압도 만만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개경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개경성은 견고했고 고려군의 저항은 완강했습니다. 계속 포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보급품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기도 저하되었습니다. 소배압은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란군에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1019년 2월 귀주 앞 살고시 들판. 강감찬이 이끄는 20만 고려군이 거란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양쪽이 산으로 막힌 좁은 길목에 군대를 배치했죠. 거란군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좁은 길로 길게 늘어서야 했고 그러면 각계격 파악이 쉬웠습니다. 거란군이 들판에 들어서자 고려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쪽 산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기병대가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거란군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거란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고려군의 포위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살고시 들판은 거란군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0만 거란군 중 살아서 돌아간 병사는 고작 수천 명. 사령관 소배압도 겨우 목숨만 건져 압록강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1019년 귀주대첩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파했다는 것은 고려의 국력과 군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었죠. 강감찬은 개경으로 개선했고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귀주 대첩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드디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수십 년간의 평화가 찾아왔고 고려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개경 근처의 병란도라는 항구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송나라 상인들은 물론이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었죠. 세계를 누비던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를 코리아라고 불렀는데 영어의 코리아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11세기 중반 고려 제11대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1046년부터 1083년까지 37년간 재위한 문종 시대는 고려의 전성기였습니다. 문종은 학문을 사랑했고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국자감을 확충하고 서적포를 설치해서 책을 많이 간행했죠. 청자 제작 기술도 이 시기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은 중국에서도 천하제일이라고 칭송받았을 정도였습니다. 팔관회와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개경은 축제 분위기였죠. 농업 생산도 늘어나고 상업도 발달하고 문화도 꽃피웠습니다. 고려가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와 번영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벌 귀족의 등장이었죠. 문벌 귀족이란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고 과거제를 통과한 자제들을 관직에 앉혔습니다. 경원 이씨, 인주 이씨, 해주 최씨, 경주 김씨 같은 가문들이 대표적이었죠. 이들 문벌 귀족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권력은 점점 이들 손에 집중되었고 왕실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광종이 그토록 애써서 강화했던 왕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126년 고려 제17대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왕이 아니라 이자겸이라는 인물에게 있었습니다.
이자겸은 인주이씨 출신으로 그의 두 딸이 인종의 어머니와 왕비였습니다.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였던 것이죠. 이자겸은 이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일족을 요직에 앉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제거했습니다. 인종은 자신이 왕인지 허수아비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일이 이자겸의 손을 거쳐야 했으니까요. 참다 못한 인종은 1126년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이자겸은 먼저 움직였죠. 척준경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왕궁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인종은 어쩔 수 없이 굴복했습니다. 이자겸은 더욱 교만해졌고 심지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까지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척준경이 배신했습니다. 척준경은 이자겸을 제거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1127년 결국 이자겸은 몰락했습니다. 그는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려 왕실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종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왕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묘청이라는 승려가 나타났습니다. 묘청은 서경 출신으로 풍수지리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개경의 지기가 쇠했습니다.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활기가 돌아오고 왕권도 강해질 것입니다. 인종은 흔들렸습니다. 묘청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게다가 묘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금나라를 정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경 천도운동이자 금나라 정벌론이었습니다.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는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정책을 주장했죠. 이들은 고려가 주변국에 사대하는 것을 비판하며 고려 스스로 황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문벌 귀족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었죠. 김부식은 서경천도는 허무맹랑한 소리이고 금나라를 정벌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경파는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1135년 인종은 결국 서경천도를 포기했습니다. 묘청은 크게 실망했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묘청은 서경에서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라 칭했습니다. 김부식이 토벌군을 이끌고 서경으로 향했습니다. 1년 가까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1136년 묘청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묘청은 부하들에게 살해당했고 서경은 다시 고려의 지배 아래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개경파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김부식은 국가의 원로가 되었고 서경파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후대의 역사가 신채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약 묘청의 서경파가 승리했다면 고려는 더욱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부식의 개경파가 이겼기 때문에 고려는 사대주의에 빠져들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묘청의 난 이후 고려는 확실히 보수화되었습니다. 개혁의 에너지는 사라졌고 문벌 귀족의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1146년 김부식은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였죠. 이 책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역사책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이 심해지면서 또 다른 계층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무신들이었습니다. 고려의 무신들은 문신들에 비해 철저히 차별받았습니다. 같은 관직이라도 대우가 달랐고 승진도 어려웠습니다.
왕의 연회에도 무신들은 변방에 서서 술잔이나 받을 뿐이었죠. 문신들은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무신들은 그 주의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1170년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제18대 의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의종은 잔치와 놀이를 좋아하는 왕이었죠. 환관과 문신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무신들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보현원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취한 문신 한 명이 무신 장군 이소응의 수염을 태워버리는 장난을 쳤습니다. 수염은 당시 무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소응은 모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무신들 사이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불만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8월 의종이 보현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중부 이방 같은 무신 장군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왕께서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가 호위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죠. 무신들은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가장 먼저 죽은 건 문신 할례였습니다. 이방의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그리고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종의 측근 문신들이 하나둘씩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왕이 총애하던 환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의종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무신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종을 거제도로 유배 보냈고 의종의 동생 왕후를 세왕으로 앉혔습니다. 바로 제19대 명종이었죠. 명종은 벌벌 떨며 무신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은 무신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1170년 무신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부터 고려는 100년 가까이 무신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신들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정중부와 이방이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이방이 먼저 정중부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이 죽었습니다. 정중부가 권력을 톡 차지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경대승이라는 젊은 무신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을 만들어 1179년 정중부를 제거했죠. 하지만 경대승도 31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고 맙니다. 그 다음은 이의민이었습니다. 이의민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는데 무신 정변의 혼란을 틈타 출세한 인물이었죠. 그는 1196년까지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최충원에게 제거당합니다. 최충원, 드디어 무신 정권의 마지막 승자가 등장한 겁니다. 1196년 최충원은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명종마저 폐위시키고 신종을 왕으로 앉혔죠. 왕은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최충원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최충원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누가 관리가 되고 누가 승진하고 누가 좌천당하는지 모두 최충원이 결정했죠. 또한 도방을 강화해서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최충원은 1219년까지 23년간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가 죽자 아들 최후가 권력을 이어받았고 최후가 죽자 손자 최양이, 최양이 죽자 증손자 최희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최씨 집안이 무려 60년 동안 고려를 지배한 겁니다. 하지만 무신 정권 시대는 백성들에게 지옥 같은 시기였습니다. 무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늘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죠. 1176년 참다 못한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공주 명학소엔 망이와 망소이가 봉기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들은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들을 죽였습니다. 봉기는 3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193년에는 경상도 진주에서 김사미와 효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198년에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꾀했습니다. 장군과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적의 외침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만적의 난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끝났고 만적은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고려에게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이었죠. 1206년 멀리 몽골 초원에서 태무진이 칭기즈칸이 되어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몽골군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주변국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거란도, 금나라도 몽골의 칼날 앞에 무너졌습니다. 1218년 몽골에 쫓긴 거란족 일부가 고려 국경을 넘어 강동성을 점령했습니다. 고려는 몽골과 협력해서 거란군을 격퇴했죠. 몽골과 고려는 형제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다. 서로 돕겠다. 하지만 이 형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25년 고려에서 공물을 받고 돌아가던 몽골 사신이 압록강 근처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고려의 지시라고 의심했죠. 몽골은 여러 차례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최씨 무신 정권은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분노했고 폭수를 다짐했습니다. 1231년 드디어 몽골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살리타 장군이 이끄는 몽골군은 정말 강했습니다. 고려군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었죠. 북쪽의 여러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몽골군은 개경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귀주성에서는 박서 장군이 끝까지 버텼고 구주에서도 민간인들까지 나서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몽골군도 예상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강화가 맺어졌고 몽골군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최후는 생각했습니다. 이놈들이 또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1232년 최후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강화도는 섬이었고 주변에 물살이 새서 몽골군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최후는 왕과 조정을 강화도로 옮기고 백성들도 섬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려 백성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안전한 강화도에 있으면서 육지의 백성들은 몽골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몽골군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를 공략하는 대신 육지를 철저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 버티면 되지? 그렇다면 육지를 완전히 박살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지. 몽골군은 고려의 곡창지대를 휩쓸었습니다. 곡식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은 몽골군을 피해 산속으로 섬으로 도망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32년 몽골군은 용인 처인성을 공격했습니다. 성 안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승려들과 백성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멩이와 화살, 심지어 맨손으로도 싸웠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윤후라는 승려가 쏜 화살이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의 가슴에 명중한 겁니다. 살리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몽골군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처인성 전투는 고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몽골은 더 많은 군대를 보냈고
더욱 잔혹하게 고려를 짓밟았습니다. 1238년 몽골군은 경주까지 내려와서 신라 시대부터 있던 황룡사 구축 목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탑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려 백성들의 가슴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몽골에 항복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씨 무신 정권은 끝까지 저항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섬 안에 있으니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려 백성들은 부처의 힘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8만대 장경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8만대 장경은 불교 경전을 나무판에 새긴 것인데 그 수가 무려 8만 장이 넘었습니다. 일반 백성부터 귀족까지, 승려부터 관리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간 고려 사람들은 정성껏 경판을 새겼습니다. 하나하나 정교하게 마음을 담아서 8만대 장경은 그렇게 완성되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대장경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류 최고의 목판 예술품이죠. 1258년 무신 정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이가 김준과 유경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60년간 이어진 최씨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린 것이죠. 왕권이 형식적으로나마 회복될 기회였습니다. 고종은 몽골에 화의를 청하고 태자를 몽골에 보냈습니다. 태자가 몽골에 도착해보니 쿠빌라이와 아리크 복해가 황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쿠빌라이에게 운명을 걸었고 쿠빌라이는 이에 감격해서 고려 태자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약속했습니다. 고려의 풍속과 제도는 바꾸지 않겠다. 고려는 고려대로 살아라. 이 약속은 나중에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1259년 고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제24대 원종입니다. 그리고 쿠빌라이도 정식으로 몽골 황제가 되었고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약 30년에 걸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몽골은 고려 조정의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권력을 쥔 무신 김준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강화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원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몽골의 힘을 빌려서라도 왕권을 회복하겠다고. 1268년 원종은 김준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1270년 마침내 개경으로 환도했습니다. 38년 만의 환도였죠. 무신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는 원나라라는 또 다른 주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개경 환도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바로 삼별초였죠. 삼별초는 무신 정권이 만든 최정예 군대였는데 이들은 몽골과의 화친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는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갔고 거기서 승하후 오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고 원나라에 저항했죠. 1271년 원나라와 고려의 연합군이 진도를 공격했습니다. 삼별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남은 세력은 제주도로 건너갔고 김통정이 이끌었습니다. 1273년 여몽연합군이 제주도를 공격했습니다. 김통정과 삼별초는 항파두리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모두 전사했습니다. 삼별초의 항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 정신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고려는 원나라의 그림자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274년 중요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원종의 아들이자
고려의 세자였던 왕심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대 장공주와 결혼한 겁니다. 왕심은 곧 고려 제25대 왕 충렬왕이 되었죠. 이 결혼으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 그러니까 사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충렬왕은 이미 14년 전에 정화공주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 공주가 시집오자 정화공주는 둘째 부인으로 밀려났고 그녀의 아들은 왕위 계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국대 장공주의 아들만이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약 100년간 이어질 원 간섭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충렬왕이 개경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원나라 풍속에 젖어 있던 그는 머리를 몽골식으로 따았습니다. 변발이었죠. 고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우리 왕이 몽골 사람처럼 되어 돌아왔다고. 하지만 변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이제 원나라 황제에게 시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충렬왕이란 이름도 원나라가 내린 것이었죠. 충자가 들어간 시호, 이것은 고려가 원나라의 신하임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폐하가 아니라 전하로 낮춰 불렀고 태자는 세자로 격하되었습니다. 고려는 독립국이었지만 동시에 속국이기도 한 애매한 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나라는 고려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거였는데 일본 정벌이 실패한 후에도 그대로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죠. 쿠빌라이는 두 차례나 고려의 군대와 배를 동원해서 일본을 침공했습니다. 1274년과 1281년이었죠. 하지만 두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침공 때는 태풍이 몰아쳐 원고려 연합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가미카제, 신의 바람이라고 불렀죠. 원나라는 고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공녀를 보내라, 매를 바쳐라, 금은 보화를 바쳐라. 특히 공녀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원나라로 보내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고려 여자들이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완전히 정복당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원나라 군대가 주둔하지도 않았고 왕조도 유지되었죠.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를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고려왕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권문세족들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이란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며 막대한 권력을 누리는 귀족 가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원나라 황실과 개인적으로 연주를 만들었고 고려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1351년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의 볼모로 가있던 강릉대군 왕전이 고려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바로 제31대 공민왕이었죠. 공민왕은 10년간 원나라에서 생활했고 원나라 공주인 노국대 장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원나라는 공민왕이 자신들 편이 될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원나라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민왕은 즉위 초부터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마침 원나라는 홍건적의 난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1356년 공민왕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여동생이 바로 원나라 순제의 황후인 기왕후였습니다. 기왕후는 원래 고려에서 공녀로 끌려간 여자였는데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가 된 겁니다. 오빠 기철은 여동생의 권세를 등에 업고 고려에서 횡포를 부렸죠. 공민왕은 기철과 그 일족, 그리고 권겸, 노책 같은 친원파들을 영모죄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병신정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원나라를 등에 업던 권문세족들이 일거에 숙청된 겁니다. 원나라는 격분했지만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고려에 직접 군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공민왕은 기세를 몰아 개혁을 계속했죠. 정동행성을 폐지했습니다.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왕실 제도를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몽골식 변발과 허복을 금지했습니다.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으려는 공민왕의 노력이었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조치는 쌍성 총관부 공격이었습니다.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가 고려 북쪽 지역에 설치한 통치기관이었습니다. 고려 땅이지만 원나라가 직접 다스리던 곳이었죠. 공민왕은 유인우에게 명령했습니다. 쌍성 총관부를 쳐서 우리 땅을 되찾아라. 쌍성 총관부의 총관은 조소생이었습니다. 그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자춘이었죠. 이자춘은 원래 고려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성계였습니다.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의 도움으로 고려는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습니다. 100년 만에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이었죠. 이때의 공로로 이자춘과 이성계는 고려 조정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359년 홍건적 4만 명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홍건적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한족 농민군이었는데 이들이 고려를 공격한 겁니다. 안후, 이방실, 최영이 이끄는 고려군이 이들을 격퇴했지만 1361년에는 무려 20만 명의 홍건적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홍건적이 개경까지 함락시킨 겁니다. 공민왕은 복주로 피난을 가야 했죠. 하지만 정세훈, 이성계, 최영이 이끄는 고려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홍건적을 몰아냈고 공민왕은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남북조 시대의 혼란에 빠지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적들이 떼를 지어 고려 해안을 약탈했습니다.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죠. 1363년 공민왕에게 개인적인 비극이 닥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노국대 장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겁니다. 공민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노국 공주를 그리워하며 직접 그림을 그렸고 그녀를 추모하는 절을 지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의욕도 많이 잃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신돈이었습니다. 신돈은 원래 떠돌이 승려였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섰죠. 신돈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자.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토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백성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사해서 땅을 돌려주는 거였죠. 권문세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토지가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신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신돈은 성균관을 크게 키웠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성균관에 모여 성리학을 공부했고 이들이 바로 신진사 대부가 되었습니다. 정도전, 조준, 정몽주 같은 인물들이 이때 성장했죠. 하지만 신돈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신돈 자신도 권력에 취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1371년 결국 공민왕은 권문세족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신돈을 제거했습니다. 신돈이 죽자 개혁은 좌절되었고 권문세족들이 다시 득세했습니다. 공민왕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노국 공주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신돈의 개혁 실패로 좌절했습니다. 자제위라는 젊은 미소년들을 가까이 하며 정치를 돌보지 않았죠. 1374년 9월 공민왕이 침실에서 시해당했습니다. 자제위 환관들이 왕을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공민왕의 나이 45세였습니다. 고려 왕조를 개혁하려 했던 마지막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었죠.
공민왕이 죽자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우왕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우왕이 정말 공민왕의 아들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신돈의 아들이라고 수군거렸죠. 우왕 시대의 고려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고 왜구의 침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쪽 해안 지역은 거의 초토화되었죠. 이때 활약한 장군이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최영은 고려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100번이 넘는 전투에서 이긴 전쟁 영웅이었죠. 그는 홍건적을 물리쳤고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청렴결백한 성품으로도 유명해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성계는 쌍성 총관부 수복 이후 급속히 성장한 신진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했고 왜구 토벌에서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성계의 인기는 대단했죠. 1388년 고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가 갑자기 통보해 왔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은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 우리 명나라가 가져가겠다. 거기에 천령위를 설치할 것이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령 이북은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면서 되찾은 땅이었습니다. 이성계와 그의 아버지이자 준이 피를 흘려 되찾은 땅이기도 했죠. 최영은 주장했습니다. 명나라를 쳐야 합니다. 요동을 정벌해야 합니다. 우왕도 최영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도 불가하고 장마철에 활이 제대로 쏴지지도 않습니다. 왜구가 뒤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 정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출병하라.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5월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5만 고려군이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압록강 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었고 군량미는 떨어져 갔습니다. 병사들은 탈영하기 시작했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회군을 요청했습니다. 전하,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평양에 있던 우왕과 최영은 거절했습니다. 진군하라. 이성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월 22일 밤 위화도는 조용했습니다. 이성계는 장군들을 모았습니다. 조민수, 조온, 남은 같은 핵심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촛불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명나라 군에게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조민수가 말했습니다. 공께서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회군한다. 개경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침 이성계는 전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장졸들은 들으라. 우리는 이 길로 개경으로 돌아간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죽음의 행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갈 때는 20일이나 걸렸지만 돌아올 때는 단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알 수 있죠. 평양에 있던 우왕과 최영은 회군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다고? 왕명을 어긴 것이다. 또 최영은 즉시 개경으로 돌아가 방어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수비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구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병력을 남쪽으로 보낸 상태였거든요. 6월 1일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최영은 나성을 지키며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73세의 노장이었지만 그의 기백은 여전했죠.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왔는데 이런 역적에게 무릎을 꿇을 순 없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5만이었고 최영이 거느린 병력은 고작 수천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성계는 백전노장이었고 그의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6월 3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성계는 남산을 점령하고 개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조민수의 좌군이 최영의 군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이 이성계는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완벽한 협공이었죠. 최영은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혔고 고봉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얼마 후 최영은 그곳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청렴한 장군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6월 8일 우왕이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이성계는 우왕의 아들 창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이성계가 쥐고 있었죠. 이것이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쿠데타였습니다. 회군 이후 이성계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는 이성계처럼 새롭게 떠오른 신진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조민수, 이질한 같은 장군들이었죠. 다른 하나는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같은 신진사 대부들이었습니다. 신진사 대부는 누구였을까요? 공민왕 때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한 젊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패한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개혁파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원래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학문으로 과거에 급제했고 신돈의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신돈이 몰락한 후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그는 이성계를 만났고 둘은 금방 의기투합했습니다. 장군, 이 나라는 썩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끝났습니다. 새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정도전의 말은 과격했지만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성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 왕조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모두가 새 왕조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몽주는 달랐습니다. 그도 신진사대부였고 개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려 왕조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죠. 개혁은 필요하지만 왕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 두 사람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차근차근 움직였습니다. 1389년 창왕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웠습니다. 공양왕은 고려 왕족이었지만 이성계의 사돈이기도 했죠. 완전히 이성계의 꼭두각시였습니다. 1390년 가장 중요한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조준이 주도한 과전법은 토지 제도를 완전히 뒤집는 개혁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를 몰수해서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였죠. 물론 이때 관리란 이성계 세력을 뜻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사력은 이성계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과전법으로 이성계 세력은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392년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방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언젠가는 이성계를 배신할 게 뻔했습니다. 4월 어느 날 밤 정몽주가 궁궐에서 나와 선주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영규가 이끄는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철퇴로 정몽주를 내리쳤습니다.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다리 위에 피가 흥건히 고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넛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남긴 단심가였습니다. 고려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을 노래한 시였죠. 그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정몽주가 죽자 더 이상 이성계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1392년 7월 정도전과 조준을 비롯한 신진사 대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공양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왕위를 이성계 장군에게 넘기십시오. 공양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힘도 의지도 없었죠. 그는 왕위를 이성계에게 선위했습니다. 7월 17일 수찬궁에서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국호는 처음에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와 신하들은 명나라에 두 개의 이름을 보냈죠. 조선과 화령이었습니다. 명나라 홍무제는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단군의 고조선과 기자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였죠. 이렇게 조선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는 47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918년 왕건이 세운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했고 거란과 몽골의 침입을 견뎌냈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부의 모순과 외세의 간섭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성계는 조선 태조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설계자가 되었고 조준과 남은은 개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를 도와 새 왕조의 기반을 닦았죠. 하지만 폐위된 우왕과 창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성계는 후한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공양왕도 강화도로 유배 보내진 후 살해당했습니다. 역성혁명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수도 개경은 여전히 번화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외구의 침입으로 남쪽 지역은 황폐화되었고 권문세족들의 토지 겸병으로 농민들은 땅을 잃었습니다. 정치는 부패했고 왕권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왕조 교체여야 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성계는 역적이다. 주군을 배신하고 나라를 빼앗았다. 특히 고려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성계는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고려는 이미 회복 불가능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성계를 정당화하고 고려 말을 어둡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고려도 나름의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남긴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8만대 장경은 지금도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려 청자의 피색은 세계가 인정하는 예술품입니다. 직지심 채우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첨성대와 석굴암은 신라의 유산이지만 고려가 보존했습니다. 불교 문화도 찬란했습니다. 의천의 천태종, 진울의 조계종이 발전했고 수많은 절과 탑이 세워졌습니다. 귀주대첩의 강감찬, 삼별초의 항쟁, 묘청의 개혁 시도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도 있었죠. 고려는 또한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병란도에서 무역했고 송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제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했고 여성의 지위도 조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호족과 문벌 귀족,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특권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신정변과 원간섭기를 거치며 왕권은 너무 약해졌고 결국 자체적인 개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조선은 이런 고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왕권, 과전법을 통한 공평한 토지 분배, 사대부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죠. 조선이 이 약속을 지켰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려라는 나라가 474년간 한반도에 존재했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왕들도 귀족들도
백성들도 모두 자신의 시대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양한 선택과 그 결과들의 연속이죠. 왕건의 선택, 광종의 선택, 서희의 선택, 강감찬의 선택, 공민왕의 선택, 그리고 이성계의 선택.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갔을 뿐입니다. 1392년 7월, 개경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바뀌었다고? 아, 그래? 근데 우리 삶이 나아질까? 아마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자신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농사를 지어야 했고, 세금을 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큰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개방에서 보수로, 호족과 귀족의 시대에서 사대부의 시대로. 고려의 마지막 날, 개경 하늘은 어땠을까요? 맑았을까요? 흐렸을까요? 아마 평범한 여름날이었을 겁니다. 해가 뜨고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474년의 역사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리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남았고, 8만대 장경과 고려 청자로 남았고,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 땅의 후손들의 유전자와 문화 속에 남았습니다. 고려 500년, 그것은 한반도 역사에서 찬란하고도 격동적인 한 장이었습니다. 고려가 사라진 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이곳에 가면 세계문화유산 8만대 장경을 볼 수 있습니다. 8만여 장이 목판에 새겨진 불교 경전이죠.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대장경은 몽골의 침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이런 간절한 소원이 담긴 8만대 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백성들의 절박함과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놀라운 건 정확성입니다. 8만여 장의 경판에 오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새겼기 때문이죠. 또한 700년이 넘도록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판을 만들 때 나무를 바닷물에 담갔다가 끓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8만대 장경을 인류 문화유산 중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불교 경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려가 세계에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고려 청자를 아십니까? 비색이라 불리는 그 영롱한 푸른 빛은 중국 송나라 사람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천하제일의 비색이라고 했죠.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색깔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감기법이라는 독특한 장식 방법이 있었습니다. 상감기법은 청자 표면에 무늬를 파내고 그곳에 흰색이나 검은색 흙을 메워 넣는 기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약을 바르고 구우면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나죠. 이 기술은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법이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청자상 가문 학문 매병을 보십시오. 구름 속을 나는 학의 모습이 얼마나 우아한지. 그 속에 고려 사람들의 미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한 책이 인쇄되었습니다. 직지심체호절이라는 불교 서적이었는데 이 책은 특별했습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이었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7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13세기부터 금속 활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판보다 금속 활자가 더 오래 쓸 수 있고 수정도 쉬웠으니까요.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고려의 과학기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예법서를 금속 활자로 찍었고
화약과 화포를 만들어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최무선이라는 과학자는 화약 제조법을 연구해서 진포해전에서 왜구 함대를 격파했죠. 천문학도 발달했습니다. 고려는 천문대를 만들어 별을 관측했고 역법을 연구했습니다. 의학서도 편찬했죠. 향약 구굿방은 고려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의학서였습니다. 고려의 문학과 예술도 빛났습니다.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써서 고구려 건국 신화를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죠. 이재현, 이승유, 안축 같은 학자들은 뛰어난 시와 문장을 남겼습니다. 충렬왕은 직접 그림을 그렸고 공민왕도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가 왕실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음악도 발전했습니다. 소각과 향악이 발달했고 정과 전곡 같은 고려가요가 불렸습니다. 내 님을 그리워 우노라니 산천이 험하여 못 오시는가라는 구절에는 고려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 문화는 고려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죠. 하지만 그의 시도는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진울에게서 나왔습니다. 진울은 조계종을 중흥시켰습니다. 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은 후에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상이었죠. 진울의 가르침은 한국 불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고려의 절들은 웅장했습니다. 개경의 법왕산은 22층 탑이 있었다고 하고 경주의 황룡산은 9층 목탑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비록 몽골군에 의해 불타버렸지만 그 영화는 기록에 남아있죠. 석탑도 아름다웠습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석공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는 어땠을까요? 송나라와는 문화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고려 학생들이 송나라에 유학을 갔고 송나라 책들이 고려로 들어왔습니다. 성리학도 이렇게 들어왔죠. 거란, 여진, 몽골과는 전쟁과 평화를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력했습니다. 서희의 단판,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외교와 군사의 승리였죠. 일본과도 교류했습니다. 불교 승려들이 오가며 문화를 전했고 무역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구의 침입은 고려 말까지 계속된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병란도에 왔습니다. 그들은 고려를 코리아라고 불렀고 이 이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리아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려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귀족, 중류층, 양인, 천민으로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조선보다는 유연했습니다. 과거제를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노비도 재산을 모아 양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지위도 조선보다 높았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았고 재혼도 자유로웠습니다.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었죠. 공민왕의 어머니 홍씨는 권력을 휘둘렀고 기왕후는 원나라 황후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개방적이었습니다.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고 귀화한 중국인들에게도 관직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였죠. 경제는 어땠을까요? 농업이 기본이었습니다. 쌀, 보리, 조를 재배했고 2년 3작의 윤작법도 도입되었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생산성이 높아졌죠. 상업도 발달했습니다. 개경에는 시전이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팔았고 은병이라는 화폐도 사용했습니다. 병란도는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수공업도 발전했습니다. 청자를 굽는 도공, 금속 활자를 만드는 장인,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있었죠. 이들의 기술은 대대로 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토지 제도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식과라는 합리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관직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는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이 커지면서 백성들은 땅을 잃었습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떠돌이가 되거나 노비가 되었죠. 이것이 고려 말 사회 불안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군사 제도도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2군6이라는 체계가 있었지만 무신 정변과 몽골 침입을 거치며 와해되었습니다. 고려 말에는 제대로 된 상비군조차 없었죠. 왕권도 불안정했습니다. 호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특권 계층이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광종 같은 강력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신하들에게 휘둘렸습니다. 부패도 심각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을 착취했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공민왕과 신돈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외세 의존도 문제였습니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 황제의 눈치를 봐야 했고 고려 말에는 명나라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자주성을 잃으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474년이나 버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교라는 정신적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부처를 믿었고 절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개방성도 한몫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었죠. 과거제로 인재를 등용하고 외국 문물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와도 몽골이 30년간 침략해도 끝내 버텼습니다. 왕조는 바뀌어도 백성은 살아남았죠. 고려를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개방과 포용의 중요성입니다. 고려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이것이 고려를 풍요롭게 만들었죠. 둘째, 문화의 힘입니다. 팔만대 장경, 고려청자, 금속활자는 고려가 망한 후에도 남아서 고려를 증명합니다. 문화는 칼보다 오래 갑니다. 셋째,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광종의 개혁, 공민왕의 개혁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개혁이 실패하면 왕조도 무너집니다. 넷째, 외교의 중요성입니다. 서희의 단파는 전쟁 없이 땅을 얻었습니다. 지혜로운 외교는 전쟁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백성의 힘입니다. 몽골 침입 때 8만대 장경을 만든 것도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죽인 것도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진짜 힘은 백성에게 있습니다. 고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건은 분열된 나라를 통일했고 광종은 왕권을 강화했고 서희는 지혜로 나라를 지켰고 강감찬은 용기로 적을 물리쳤고 공민왕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자기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적일까요? 혁명가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고려에 충성한 사람들 눈에는 역적이었고 새 시대를 원한 사람들 눈에는 영웅이었습니다. 역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과 결과가 있을 뿐이죠. 고려 500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해는 또 떴습니다. 1392년 7월 18일 아침, 개경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전날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였고 장사치들은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는데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왕조보다 내일의 끼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고려에 충성했던 신하들, 개성 왕씨 일족들, 폐위된 공양 왕의 측근들.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500년 가까이 이어진 왕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목은 이색은 낙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새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정몽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두문동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야은 길제도 관직을 버렸습니다. 그는 고려가 망한 후 평생 북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개경이 있는 쪽이었죠. 나는 고려 신하로 살다가 고려 신하로 죽겠다. 이런 충절은 후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몽주, 이색, 길제를 고려 사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같은 신진사 대부들은 새 왕조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경국전을 만들어 나라의 기본 틀을 짰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고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확립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더 냉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정몽주를 죽인 것도 나중에 정도전을 죽인 것도 그였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스승도 동지도 버렸죠. 이방원은 결국 조선 제3대 왕 태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조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죽이고 스승을 배신한 피의 대가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냉정합니다. 고려가 남긴 교훈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권력의 분산은 혼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호족의 난립, 무신정권, 권문세족의 바로. 모두 왕권이 약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이를 교훈 삼아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죠. 둘째, 외세 의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원나라 간섭기는 고려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고 버틴 것도 사실입니다. 균형이 중요했던 겁니다. 셋째, 개혁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종의 개혁, 공민왕의 개혁은 나라를 일시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좌절되면 곧 쇠퇴가 찾아왔죠. 넷째, 백성의 지지 없이는 왕조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고려 말 권문세족들의 토지 겸병은 농민들을 반란으로 내몰았습니다. 왕건이 백성이 근본이다라고 한 말을 잊어버린 대가였습니다. 다섯째, 문화는 나라보다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고려는 망했지만 8만대 장경, 고려청자, 금속활자는 남았습니다. 이것들이 고려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조선은 고려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었습니다. 절 대신 성균관과 향교가 들어섰고 승려 대신 유학자가 존경받았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낮아졌고 신분제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도 고려의 연속이었습니다. 관료제, 과거제, 중앙집권체제는 고려에서 이어받은 것이었죠. 한글 창제도 고려 시대의 문화적 전통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고려를 어떻게 봤을까요? 양면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려는 문란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의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이재현의 학문, 정몽주의 충절, 서희의 지혜, 강감찬의 용기는 모두 본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려사를 편찬해서 고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것도 조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가 되었습니다. 일제강 점기 식민사학자들은 고려를 폄하했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었다. 주체성이 없었다. 우리 역사를 비하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고려를 다르게 봤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묘청의 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묘청이 이겼다면 조선은 더 자주적인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백범 김구도 고려의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처럼 문화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 세계에 기여해야 한다. 현대 한국에서 고려는 어떤 의미일까요? 코리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가 남긴 이름이죠. K에서 파프, K에서 드라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K가 바로 고려에서 온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하는 인류의 보물이죠. 고려 청자도 세계 최고의 도자기로 인정받습니다. 금속 활자 기술은 한국 인쇄술의 자랑입니다. 직지는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것이었으니까요. 고려시대 개경, 지금의 개성은 북한 땅이 되었습니다. 분단의 비극이죠.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만월대를 밟을 수 있을 겁니다. 왕건이 걸었던 그 길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 500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권력의 속성, 개혁의 어려움, 외교의 중요성, 문화의 힘, 백성의 역할.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유효한 교훈입니다. 이성계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지 않았다면, 만약 공민왕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만약 정몽주가 살아남았다면, 역사는 수많은 만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하나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왕건은 포용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적도 품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견훤을 받아들이고 발해 유민을 맞이하고 신라 왕족을 우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광종은 과감함으로 개혁했습니다. 호족들의 반발이 무서웠지만 밀고 나갔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너무 많은 피는 화를 부른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서인은 지혜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힘이 약해도 머리를 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다. 강감찬은 용기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71세의 노장이 10만 대군을 격파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공민왕은 개혁의 어려움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균형을 잡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이성계는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되고 성공하면 왕이 되는. 역사는 이런 결단의 순간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모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고려가 무너진 이유를 알면 우리 사회의 문제도 보입니다. 둘째,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왕이 했으니까 옳다. 역사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사실이다가 아닙니다. 의문을 갖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팔만대 장경과 고려 청자가 없었다면 고려는 훨씬 빨리 잊혔을 겁니다. 문화는 나라보다 오래 살고 힘보다 멀리 퍼집니다. 넷째,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고려가 강했던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닫히면 썩고 열리면 흐릅니다. 다섯째, 백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왕건이 말했듯 백성이 근본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여야 합니다. 고려 500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경주 박물관에 가면 고려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서는 8만대 장경이 세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고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가진 문화 속에 고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도 고려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괜찮아의 괜도 고려의 고에서 왔다고 하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려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려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왕건을 따라 통일 전쟁에 나섰을까요? 광종의 개혁을 지지했을까요? 서희처럼 외교관이 되었을까요? 몽골과 맞서 싸웠을까요? 공민왕의 개혁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정몽주처럼 끝까지 고려에 충성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신념과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역사가 만들어졌죠.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왕건은 통일의 업적과 함께 호족 문제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광종은 왕권 강화와 함께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성계는 새 왕조를 세웠지만 역적이라는 오명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양한 선택과 그 결과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고려 500년, 그것은 한반도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도, 귀족도, 백성도, 노비도 모두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꿈꾸고 좌절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랐을 뿐이죠. 해는 지고 또 뜹니다. 왕조는 흥하고 망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고려가 망한 다음 날도 해는 떴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일제강점기를 겪고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려의 후손으로서, 역사의 증인으로서, 미래의 창조자로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고려 500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내일의 역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